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0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그 사실이 고시되면 이제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필요한 조치를 다 끝내놨죠. 이제 뭐 해야 되죠? 사업시행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뭡니까? 분양 신청을 하랍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 받았으니까 인가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안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 분양 신청하십시오 라는 분양 신청부터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302페이지 보면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답니까? 그 밑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는 120일 이내에, 이거 종전에는 60일이었는데 또 60일을 더 늘려가지고 12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밑에 1, 2, 3, 4라고 나 있는 박스 속에 있는 거, 그 중에 1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즉 당신이 갖고 있는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가 이겁니다. 또 그게 얼마짜리입니다. 어느 날 기준으로 한 거,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그 현재 가격,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이 가격을 산출하는 기준 날이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원칙적인 그 가격, 그 가격하고 두 번째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당신이 추가적으로 내야 될 돈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겁니다 라는 그 추산액하고 세 번째 분양 신청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 신청하십시오 라는 걸, 그걸 그 사람들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됩니다. 이게 분양 신청 통지 및 공고라고 되어 있죠. 다만 토지 소유자들이 한 사람밖에 안 되면 굳이 그런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만 통지만 하면 끝나겠죠. 자, 두 번째, 그럼 분양 신청 기간은 그런 내용 등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하는데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다시 30일을 다시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아까 30일에서 60일 했었죠? 그 60일에다가 20일을 더해서 80일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자, 분양 신청하는 방법 중에서는 맨 마지막 부분 우편으로 다 분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편으로 분양 신청하는 게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도달된 것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발송된 것임만 증명하는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보내는 것만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발송했으면 도달은 분양 신청 기간이 지나고 도달해도 그건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걸 발송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옆 페이지 재개발 사업에서 비용 부담에 따른 추가 분양하고 나오는데 그건 최근에는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그 밑에 재분양 공고는 최근에 나온 건데 그건 일단 지금은 생략하고 그 밑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재분양 신청 제한,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에서 가만히 보면 투기과열지구만 나오면 규제 못해가지고 안달입니다. 상당히 규제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에 따라 조합원 분양 안 하고 일반 분양 안 하고 조합원 분양분이 뭐죠? 조합원으로서 분양 신청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 1000세대가 조합원이라면 그 1000명의 조합원이 다 분양 신청했어. 그럼 그 사람에게 1000세대를 줘야 되죠? 새로 짓는 거? 거기다가 1000세대만 지을까? 물론 실제로 그렇게 동일하게 1000세대만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통상은 그보다 더 짓습니다. 보통 용적률이 재건축하면서 완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1000세대를 짓는 게 아니라 1300세대를 짓는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1000세대는 조합원 분양분이고 그 초과된 300세대 더 짓는 거죠? 그건 일반 분양분이다 이 뜻입니다. 그게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이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그 사람하고 그 세대에 속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합원만이 아니라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 그럼 분양 대상자 선정일은 조합원은 언제부터죠? 바로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날,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그날에 현재 조합원으로 그 사람들이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로부터 몇 년 내는 5년 이내는 뭐를 할 수 없다? 역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산 사람?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 안에서 뭐한 사람이 있다? 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을 분양받은 사람은 다시 5년 이내는 같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꼭 그 안에 있는 투기과열지구 아니죠. 그거 이제 해제되고 다른 데가 있다면 다른 데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있다면 그 안에서는 다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 다만 상속이나 이혼이나 결혼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 사람들은 가능하다, 받을 수 있다라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밑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 어떡할래? 내보내야죠. 그 사람들은. 자, 언제까지 합니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며칠 내 90일 이내에 그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누구들한테? 다음 페이지에 4명이 나옵니다. 그 4명은 어차피 너희들은 여기서 분양 안 받고 떠날 사람들이니까 보상비 줄 테니까 떠나라. 그때는 손실보상금을 주고 떠나보냅니다. 자, 첫째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분양 신청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은 현금 받고 떠나야 되겠죠. 자, 며칠 내 한답니까? 아까 말한 그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쓴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있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들어가라. 그때까지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해야 됩니다. 자, 그때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뭐 한 사람? 철회한 사람.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 기간 끝나기 전에 나 안 할래요. 다시 철회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분양신청 안 한 것과 같은 효과죠. 세 번째, 투기과열지구에서 재분양신청 제한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전번에 전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받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아직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여기가 또 투기과열지구를 정해서 나는 다시 당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현금 청산해야 되겠죠. 네 번째, 인가된 관리처분계에 따라 분양대에서 체외되는 사람. 자, 관리처분계에서 분양신청은 들어왔는데 당신은 너무 좁은 또는 건축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너한테는 분양권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떠나라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금 청산을 한단다. 즉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밑에 이어지죠.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손실보상 협의인데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는 언제까지?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다시 며칠 내? 60일 이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뭐 해야 됩니까? 첫째, 수용재결을 신청하라. 보상비 줘야 되잖아. 그럼 사업시행자가 저 사람 보상비 얼마 주면 좋은지 관할 토지 수용에서 정해주세요 라고 관할 토지 수용에다 재결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너 팔고 떠나라 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 사람 토지는 얼마 주고 떠나면 좋을 건지 그 금액 좀 결정해 주십시오 라는 소송. 이게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걸 제거합니다. 어차피 저 사람 떠날 건데 얼마 드리면 좋을 건지 법원에서 금액을 결정받는 거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걸 제기해야 합니다. 자, 그때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 지급하는 건 아직 애울 건 아니고 그 밑에 분양 신청을 하고 남은 자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할까? 첫째는 자녀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조합원 토지 소유자 외자에게 이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보류지로 남겨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 어떤 분쟁이 발생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분양 신청을 했는데 분양 신청 대상자에 들어가는 것도 같고 안 들어가는 것도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했어? 소송 같은 게 갑니다. 근데 나중에 재판이 끼어져 가지고 나중에 확정이 됐어. 이 사람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대. 근데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해서 주려고 했더니 웬걸? 다 분양이 끝나가지고 남는 집이 없어요. 분양 이 사람한테 줄 게 없습니다. 그럼 뭐 소송에서 이긴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를 남겨둡니다. 혹시 나중에 조합원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 새로 나타날 가능성을 두어서 몇 개를 남겨두죠. 그게 바로 보류지로 남겨둔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남은 것들 일부는 조합원 외자들, 그 흔히 일반 분양이라 하죠. 일반 분양 몫으로 돌려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으면 이제 분양 신청 들어온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새로 만들어줄 건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305페이지 맨 위에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는 분양신청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때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하여 분양신청 들어온 걸 기초로 해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라. 그 밑에 박스 속에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게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요. 그래서 관리청에 들어갈 내용들 그 내용을 포함해서 관리청에 수립해서 누구한테 가져간다?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 관리청 계획을 중간에 변경하거나 중지하거나 또는 폐지할 때도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인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면상을 변경할 때는 인가받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때 신고하는 내용 먼저 보죠. 어디 나오죠? 305페이지 맨 밑에 경면 변경 중에서 신고가 가능한 것들.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될까? 아니 관리청 계획에 들어갈 내용 외우기도 바빠 뒤지겠는데 그중에 경면 변경 신고사항까지 또 외워야 됩니까? 예,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거기까지 납니다. 언제 났죠? 이번에 여러분들 29회 시험에서도 바로 관리처분 계획 중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면사항은 바로 동그라미 1번이 시험 문제 났습니다. 물론 다 났어요. 그중에 틀린 걸 고르라 해서 1번이 그게 났는데 어떻게 났죠? 바로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 뭘 하다 보니까 숫자 같은 걸 잘못 썼다. 뭘 빼놨다. 그래서 단순한 정정. 그런 건 변경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단순한 정정하는 것들. 요거는 굳이 인가받을 게 아니고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해도 되는 경면 변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난 게 괄호 속에 있는 게 참 문제 들어있습니다. 괄호가 뭐죠? 바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됐잖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거는 뭐가 된단다? 경면 변경으로서 시장군수에게 신고합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시험 문제 났습니다. 그때는 경면 변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다시 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번에는 괄호 속에 있는 걸 갖다 바꿔서 시험 문제 냈다. 참 깊이 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외웁니까? 안 외우거든요. 근데 이건 꼭 외운다고 푸는 게 아니라 한번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단순한 오기 등을 정정하는 것들은 별 문제되지 않는다. 예, 그건 신고사항이 맞을 거다. 그건 상식입니다. 근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게 단순한 변경입니까? 아니죠. 그때는 함부로 하지 말고 다시 변경 인가를 받아라. 이런 건 암기할 사항이 아니라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상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공법 문제를 다 암기하거나 이해해야지만 시험 문제 풀 수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식으로 푸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봐서 가만히 문제를 읽어봤더니 글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감이 오는 게 있어요. 그걸 감으로 푸는 거지 일일이 그 수많은 걸 다 해서 푼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터지더냐. 시험 문제 풀 때는 머릿속에 뭐만 맴도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올해 시험 끝났다. 내년에 다시 시험 봐야 되겠다. 과락이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진짜 과락 같아요. 이거 뭐 풀어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포기한 상태에서 문제 풀고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뭐 하죠? 눈물이 쭈루룩 흐릅니다. 내가 1년 동안 이 고생하려고 이 짓 했나? 라는 생각 듭니다. 뭐 했지? 라는 자책감만 들고 회의감만 들립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가서 술이나 한잔하자. 실컷 마시고 밤 11시 돼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가다만이 떴답니다. 그래 어차피 떨어진 거 그래도 한번 맞춰보자. 웬걸? 맞춰봤더니 공법 70점이랍니다. 가만히 있어봐. 나 과락인 줄 알았는데 왜 70점이야? 그게 공법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나중에 모르는 것 같아도 그 공법에 대한 내공이 쌓입니다. 내공, 몸 안에 공력이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쌓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문제도 그 공법의 기본 원리에 맞춰가지고 풀으면 여러분들 시험 붙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솔직히 그때는 공법 강의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사실은 공인중개사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 봤습니다. 딱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기절해가지고서 할 것 같은데 사실은 한 달도 공부 안 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그 당시 한 달도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법은 이미 제가 행정고시 사법고시 공부했었으니까 민법 공부돼 있죠. 그다음에 학계로는 이미 경제학 공부를 행정고시에서는 2차에 경제학이 들어있으니까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니까 경제학을 돼 있으면 부동산 경제학이 그게 부동산 개론이거든요. 그럼 부동산 학계는 그냥 상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민법하고 부동산 학계는 상식으로 풀어서 해결했고 자 모두 세법 같은 것들은 재정학 같은 것도 공부했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 공법. 도대체 이놈의 공법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중개사법도 뭐 읽어보니까 뭐 상식적인 얘기야. 그냥 쭉 읽어보니까 어려운 말도 없고 그래서 그냥 끝났는데 이놈의 공법은 짝 책 한 번 읽고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갔는데 40문제 중에 아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습니다.
무슨 생각 들죠? 끝났다라는 생각 들죠. 그래서 읽으면서 하나씩 다 읽고서 생각하고 이게 답일 거야. 읽어서 생각하고 이게 답일 거야. 찍었습니다. 나중에 사실은 불합격한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합격증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도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박구서 씨 맞느냐고. 맞는다고. 그때 왜 합격증 안 찾아가느냐.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었습니다. 저 합격했나요?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증을 주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공법 50점 맞았습니다. 어떻게 맞았죠? 찍었습니다. 근데도 50점 반은 나오더라고. 아는 게 없는데도. 왜 그렇죠? 법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가지고 그냥 대입해서 풀어버렸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법도 만들어봤죠. 또 행정고시, 사법고시 다 공부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공부한 분량은 좀 꽤나 되다 보니까 법이라는 건 이런 것이야 라는 기본 원리가 있어요. 거기다 맞춰서 그냥 풀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찍어도 대략은 법의 정답에 접근하더라. 자, 이건 자랑이 아니라 운이 좋았던 거죠. 다음에 또 찍는다고 그렇게 맞는다 보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합격증을 주워 먹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험장 갔을 때 정말로 문제들이 장난 아니게 어렵게 나더라도 기본적인 공부만 탄탄히 됐으면 뭐 할 수 있다? 나중에 찍어도 손이 가요. 손이 가? 정답으로 손이 가요. 예, 그거 나온다는 거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시험장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막상 나중에 시험 문제 풀고 나면 점수는 과락 같았는데 웬걸 실제 점수 보면 60점 훌떡 넘어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거 예, 꼭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가자. 시간 없으니까. 그럼 관리청계에 들어갈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그 내용 중에는 첫째, 분양 설계가 들어갑니다. 분양 설계는 종전했던 토지 건축물 철거하고 거기다 새로 30짜리, 40짜리 이렇게 새로 져가지고 분양 신청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종전했던 사람 너는 요거 주고 너는 이거 주고 너는 이거 줄게 라는 그 계획이 바로 뭐다? 분양 설계라는 건데 이건 어느 날 기준으로 할까?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돼야 누가 분양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가 정해져야 그중에 분양 신청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설계가 분양 설계니까 바로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설계를 작성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당연한 거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이 사람들이 분양 신청한 새로운 그 주거 있잖아. 그게 대략 얼마 정도 된다는 그때 추산액을 거기다 적습니다. 아직 확정된 금액 아니라는 것, 추산액을 적는다는 걸 조심하시죠. 또 네 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보리주 등의 명세 및 추산액 및 처분 방법 이런 것들하고 다섯 번째,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그거 가격은 이건 추산액이 아니라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 확정된 금액은 어느 날 기준으로 한다? 원칙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 있었죠? 그날 기준으로 한 얼마짜리인지 그걸 그 관리청계에다 명시합니다. 다만 그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 이게 철거해야 되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붕괴 우려가 있어서 노불량가 심해가지고 붕괴 우려가 있단다. 또는 거기 범죄자들이 있어가지고 폐공 같은 게 있어가지고 범죄자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럴 때는 미리 철거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 철거했다고 시장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장군수한테 허가받은 날 그날 기준으로 한 가격을 관리청계에다 명시해야 됩니다. 더 나가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도 들어가고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은 소유권의 권리명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관리청계에 명시된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리청계 수립할 때는 뭘 고려할까요? 바로 관리청계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이라는 세 가지는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관리청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전했던 토지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 새로운 대지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뭘 고려한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면이환이라고 그래. 면적, 이용상황, 환경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고려하고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분양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밑에 합리적 이용을 해서 그걸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걸 가진 사람은 좀 줄여줄 수 있고 너무 작은 걸 가진 사람은 늘려줄 수 있다. 우리 증환지, 감환지라고 도시개발법에서 배우셨죠? 그와 똑같이 늘려주고 줄여주는 걸 이건 증환권, 감환권,
그건 환지라고 하지 않고 권리를 늘려준다, 권리를 줄인다 해서 이 정비법에서는 증환권, 감환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현금 청산이라는 게 있죠.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 한마디로 우리 도시개발에서 과수 토지 있었죠. 너무 작은 걸 가진 사람. 그 사람한테 줄 만한 환지 없다고 그랬잖아. 똑같습니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은 너는 새로운 아파트 줄 만한 사이즈가 없으니까 너는 그냥 현금 받고 떠나라. 또 하나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사람들. 예,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한 필지 토지를 5필지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필지만 내가 갖고 네 필지는 다른 사람한테 팔아봤습니다. 그럼 그 토지 매입한 4명. 이 사람들은 현금 청산 대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분양 신청을 못 받고 그 사람들은 현금 받고 떠나야 된다. 따라서 결론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는 여러분들 취득하라, 취득하지 말라? 취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잘못 받았다가는 나중에 분양 못 받고 현금 청산 단사고 쫓겨날 수 있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밖에 관리처분계 기준 해가지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의 기준 또 재건축 사업의 기준하고 나오는데 그건 아직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08페이지에 보시면 주택의 공급 기준 하고 나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 어떻게 주죠? 1세대 또는 1명이 몇 개를 갖고 있다? 2 이상의 주택이나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몇 주택 줄까요? 그 사람에겐 한 주택만 줍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몇 주택 준다? 1주택만 주자. 이 원칙이고 두 번째,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여러 사람이 2명 이상이 몇 주택을 갖고 있다?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하나의 주택이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몇 주택 준다? 1주택만 주자. 그래서 원칙은 1주택만 줍니다. 근데 그 밑에 방법 중에서 예외 중에 가는 아직 필요 없고 나 중요합니다. 나가 뭐죠? 그 나라고 써있는 기호. 그 속에 보니까 다음 같은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답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첫째는 과밀억자권에게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에서 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자, 그럼 과밀억자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다음 여기서 보도록 합니다. 이건 그림을 한번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죠.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지금 수도권이 나옵니다. 자, 수도권은 어디라 그랬죠?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뭐라 부른다?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수도권입니다. 근데 이 수도권은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눈다. 우리 처음 앞에 부동산공법 기초이론 앞부분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거기 뭐가 있었죠? 3개 권역. 첫째는 가운데 중심부는 뭐죠? 과밀억자 권역. 과밀억자 권역.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때는 과밀억자 권역. 그 다음에 저 북부권하고 남부권 지역은 성장관리권역. 그 다음에 이쪽 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해가지고 과밀억자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권역이 나눠진다 그랬죠. 그 중에 수도권 어디에서 과밀억자권역 그랬습니다. 수도권 가운데 과밀억자권역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한답니까?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답니다. 자, 그때는 주택을 몇 주택을 줄 거냐? 그럼 수도권 과밀억자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사업 그랬습니다. 그럼 과밀억자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밖에서는 이 말입니다. 그때는 몇 주택 준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줍니다. 그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준다. 어디는? 수도권 과밀억자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할 때만. 그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준다. 그럼 수도권 과밀억자권역에서는 어떻게 줄래? 라는 거. 과밀억자권역에서는 원칙은 그 안에는 주택을 소유한 범위 안에서 최대 몇 주택까지 준다? 3주택 이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억자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몇 주택 준다? 소유한 주택수가 2채라면 2채밖에 안 주고 3채 가졌으면 3채 주고 5채 가졌어도 최대 3채를 새로 만드는 걸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주택 이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밀억자권역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요거는 우리 주택법에서 나와요. 투기과열지역하고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게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그때는 3주택 이하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1주택만 공급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봐봐. 어디에서는 자 수도권 과밀억자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그 밖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준다. 그럼 과밀학적 권역에서는 몇 주택 준다? 원칙적으로는 3주택 이하만 주는데 그때는 최대 3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오직 1주택만 주는 지역이 있더라. 어디랍니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과밀학적 권역이든 그 밖이든 관계없이 하여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1주택만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때는 또 여기 나온 게 그 말이야. 과밀학적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 등 수익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주는 게 원칙이고 과밀학적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몇 채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수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두 군데 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는 몇 주택? 1주택만 공급한다. 전부 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근로자 숙소나 또는 기숙사 용도로 갖고 있으면 그때도 몇 주택?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줍니다.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공공시행자가 갖고 있을 때도 이자들에게는 소유한 주택성을 다 주고요. 더 나아가 지방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수받은 사람들. 자, 서울에 있던, 여러분 저 성남에 있던 토지주택공사가 저 진주로다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성남에 갖고 있던 그 토지주택공사가 갖고 있던 주택들을 사람들에게 양수시켰습니다. 그 양수받은 사람들, 넘겨받은 사람은 세 채를 넘겨받았으면 나중에 거기서 그 사람에겐 세 채를 주겠다. 소유한 주택은 다 준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자, 그런데 2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원칙은 몇 주택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 하나 이상에도 원래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에 대한 예외야. 원칙은 1주택만 주는 게 원칙인데 이건 아까 예외였었고요. 그게 아니고 2주택을 주는 경우가 있대. 어떤 경우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었나를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내에서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유 면적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사업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 내 주택이 5억짜리로 평가가 나왔다면 그 5억의 범위 내에서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짜리였다면 100제곱미터의 범위 내에서 그때는 몇 주택을 준다?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억짜리가 평가가 나왔다면 새로 짓는 거 3억짜리 플러스 1억 5천짜리 해서 5억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두 개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면적도 그때는 얼마죠? 만약에 100제곱미터짜리가 종전에 갖고 있었으면 100 범위 내에서 새로 짓는 거 하나는 80, 새로운 거 하나는 20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100 범위 내에서 그게 종전주택의 주거전유 면적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두 개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때 한 채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60제곱미터 이하만 된다. 소형주택의 개념이야. 60제곱미터 이하짜리고 한 채는 하나는 더 커도 되지만 또 하나는 60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 되고 이거 3년 동안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거 그건 전매 괜찮다. 상속은 사실 전매라기보다는 그냥 가족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괜찮다. 그래서 3년에 전매 제한이 있고 60제곱미터 이하짜리여야 된다. 한 채 나머지 한 채는 그런 조건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의 공급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30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옆 페이지 권리 산정 기준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심화 과정할 때 할 거니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들도 쭉 넘어가고 이제는 어느쯤에 넘어가냐면 311페이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311페이지 보면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중요한 거죠. 자, 첫 번째는 조성된 대지 등의 처분 기준이 된다. 무슨 말이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요. 보세요. 여기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갖고 있었잖아. 여기 이건 아파트 지금 오래된 아파트죠. 건물 보세요. 다 낡아빠졌잖아. 거기다 새로 쌈박하게 아파트 새로 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이 분양청했으면 새로운 아파트 이걸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나면 어떤 효과가 있다? 관리처분계획대로 만들어줘라 라는 효과예요. 그래서 종전했던 이 사람에게는 새로 짓는 건물 몇 동 몇 호 새로 주기로 했으면 그대로 만들어서 이걸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조성된 대지를 처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종전에 있던 땅가지사에게 새로 몇 동 몇 호 주기로 약속했으면 그대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관리처분계획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처분의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야. 따라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뭐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처분하거나 또는
관리해야 된다. 예, 관리처분대로 만들어주고 관리처분대로 관리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토지수에게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거 있죠? 그건 뭐대로 준다? 관리처분계획대로 토지수에게 그걸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공급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사용수익의 중지. 자, 무슨 말이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났으면 이제는 종전에 있던 건축물들 철거하고 새로 짓는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 경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프랜카드가 붙으면 그때는 뭐라고 생각한다? 아, 경축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도 생각해야 돼?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정들어 살아왔던 이 집이 드디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형선고 무슨 말이죠? 이제 이 건축물 때려부실 거니까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나가주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경축 관리처분계 인가 이 소리는 이제 관리처분계대로 새로 질 거니까 여기 살고 계신 분들 이제는 사용수익이 정지되니까 이제 나가시고 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갈 겁니다 라는 그 표시와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종전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권리자들은 관리처분계 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는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새로 지은 것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어서 소유권 취득하기 전까지 이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까지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예,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이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더 이상 사유수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요 다만 단서가 시험 문제에 났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사유수익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누구는 안 나가고 그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그냥 살아도 되죠? 첫째,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이게 무슨 말이죠? 사업시행자가 이 아파트 단지 중에서 어디만 철거한답니까? 이쪽만 먼저 철거할 거래요. 너무 넓기 때문에. 따라서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철거 안 할 거니까 너희들은 더 여기 있어도 괜찮다. 그렇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안 나가도 좋다 이 소리고요. 또 하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자, 수용등과 관련돼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보상비를 안 드렸대요. 그럼 보상비를 안 받은 사람은 나가야 됩니까? 거기 있어도 됩니까? 예, 안 나가도 좋다. 왜? 보상비를 안 받았으면 갈 곳이 없는데 어디 가란 얘기야. 이 엄동설안에 그냥 밖에 앉으라고? 얼어 뒤지라고? 아니죠. 그때는 뭐 할 수 있단다? 그때는 아직 사윤수익을 더 해도 괜찮다. 안 나가도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의권자 권리보호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교재 312페이지에 보면 거기 3번 하고 나와 있죠.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봐봐. 다시 들어올게. 여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여기에 소유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를 뭐 했었죠? 자, 부자들은 이런 데서 안 살아요. 그냥 집만 사놓고선 저거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는 누굴 준다? 세를 줘버립니다. 그럼 누가 들어있어? 세입자가 들어와 있겠죠. 임차인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임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나면 더 이상 살지 말라. 아까 사유수익이 정지되니까 나가라 그 소리잖아. 그럼 임차인은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때는 그 임차인은 그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왜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죠? 아직 임대차 기간 종료되지 않았거든. 원래 임대차 기간 몇 년을 했더냐? 2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임대차 계약하고 들어와서 1년밖에 안 살았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직도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나가라 그랬으니까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때는 뭐 한단다? 그 임차권자, 그 권리자는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주인한테 나 나가야 된다니까 더 이상 이거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 2년 계약한 거 지금 중간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자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쌍무계약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인은 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넘겨주고 임차인은 전세보증 같은 걸 주인한테 줘야 되는 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게 동시행 항변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 쌍무계약의 성격이죠. 요거는 민법 공부하면서 배우실 거야. 나중에 민법에서 다시 정리하십시오.
어쨌든 임차인은 그 전세보증금을 주인한테 줘야 되고 주인도 그 주택을 임차인한테 넘겨주는 계약 체결할 때 그렇게 했죠. 그럼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 효과로서 역시 쌍무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동시행 항변권이 있죠. 주인은 임차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임차인은 다시 그 주택을 주인한테 반환할 의무가 서로 동시에 발생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계약을 해지하면 전세금 등 반환 청구권을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죠? 원래는 토지 등 소유자인 주인한테 행사할 수 있죠. 계약 체결한 건 주인하고 한 거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임차인님, 제가 지금 그 전세보증금 1억 받은 거 지금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지금 그걸 빼낼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했으니까 2년 동안은 나는 기간이 갈 줄 알고 지금 1년밖에 안 지났잖아.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그 사람도 지금 돈을 빼줄 수 없어서 지금 내가 당신한테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전세보증금 받고 나갈 권리가 있는데 근데 주인은 지금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이렇게 일찍 시행될 줄 몰랐다는 얘기죠. 그때는 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 임차권자는 누굴 찾아간다? 사업시행자를 찾아가래요. 그래서 사업시행자한테 저 주인이 임차보증금 돌려줄 게 있는데 그걸 안 주니까 사업시행자 당신이 주세요 라고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금전반환 청구권을 누구한테?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사업시행자는 그 금전을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 말이죠. 근데 원래는 그 돈 누가 줘야 될 돈이었었죠? 토지 등 소유자인 주인이 줘야 될 걸 대신 누가 줬다? 사업시행자가 줬잖아. 그럼 우리 민법에 보면 또 뭐 할 수 있죠? 아무런 의무가 없는 자가 다른 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했잖아. 그럼 그때는 그 원래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 대신한 사람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바로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야, 주인, 네가 줘야 될 돈을 네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사업시행자 내가 대신 임차권자한테 줘서 내보냈으니까 그 내가 준 돈 주인 네가 다시 나한테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인은 뭐 해야 되죠? 자기가 그 돈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던 거 받아가지고 다시 사업시행자한테 돌려주는 거다. 근데 안 돌려주더라. 그게 사업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아니한 때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돈 없다고 사업시행자한테 안 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업시행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란다?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분양시청해가지고 새로 짓는 대지 건축물 있죠? 그 새로 분양받을 대지 건축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단다. 일단 압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경우 그 압류한 권리는 뭐와 동일하다?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단다.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또 배울 건데 압류하고 저당권은 전혀 별개예요. 압류는 뭐죠? 일단은 저 사람이 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압류죠. 근데 여기는 압류만 했는데도 그 압류 속에 무슨 권한을 인정해 준다? 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따로 설정하지도 않았는데 압류에 저당권이 들어있는 거로 본데 그럼 뭐 할 수 있죠? 그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얘기는 그걸 바로 경매 처분에 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저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해서 바로 경매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될 아까 그 돈 있죠? 임차인에게 돈 전세 보증금 돌려준 거 그걸 다시 그 경매에 붙여서 환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효력이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12페이지 밑에 계약기간에 대한 특례라는 게 나오죠. 이게 또 뭐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의 그 계약기간은 어디 있는 거?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임차권자 등의 보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또 말뜻을 이해해야 되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는 지문이야.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단다. 그러면 이제 뭐 하자는 얘기야? 종전에 있던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들 다 나가라. 소유자나 임차권자 다 나가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나가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직 계약기간 종료되지 않았는데 이 얘기죠. 예를 들면 자, 지상권은 몇 년 동안 쓸 수 있죠? 법정 지상권 30년 동안은 지상권이 설정되면 30년 동안은 쓸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권자 들어오면 최소 2년은 살 수 있다. 원칙이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최소한 1년은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그거 관리처분계 인가난 이후부터는 그 권리를 보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아까 2년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1년밖에 안 지났거든. 그럼 그 사람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물론 본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는 것 그건 가능해. 근데 계약 해지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야? 계속 살아도 될까? 안 되잖아. 정비사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는 임차권자 아직 1년 기간 남았다 하더라도 언제부터는 더 이상 그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는 그 임차권자 권리 보호하는 그 남은 기간 그거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걸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는 걸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거기까지만 정리하고 주택의 공급 방법하고 나오는데 그건 지금 아직 볼 건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준 건축물의 철거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제 어제까지 온 거야. 이쪽으로 볼까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났습니다. 종전의 토지 건축물 더 이상 사윤수할 수 없다. 나가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다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기준 건축물 보자 철거하자. 그래서 우리 철거와 관련된 게 일부 나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은 보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건축물 다졌다. 그러면 제대로 지었는지 검사하죠. 그게 315페이지에는 준공인가 및 공사료 고시입니다. 준공인가 받는다는 건 관리처분계대로 지었는지 검사받는 게 준공인가고, 자, 이상 없단다? 그러면 그걸 대외에다가 공포합니다. 자, 이 아파트 지은 거 관리처분계대로 제대로 지었고 속에 하자가 없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라는 걸 공사료 고시라는 걸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절차에 관해서도 작년에 올해 시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건 지금은 넘어갑니다. 그게 뭐가 났느냐면 316페이지 맨 밑에 쌍괄호 3번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와 관련된 게 있죠. 그게 316페이지는 그 밑에 나오는 그 3번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이게 올해 시험 문제 출제됐었는데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맨 밑에 이제 뭐 하자? 제대로 잘 지었단다. 이상 없이 지었단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관리처분계에서 약속한 대로. 그때 그 분양 설계 있었잖아. 누구한테는 몇 돈 몇 호, 누구한테는 몇 돈 몇 호 주겠다 약속했죠? 그대로 넘겨주는 절차. 이걸 뭐란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어떤 방법을 하죠? 공사가 다 끝나면 아까 준공인가 받고 공사하려고 고시했죠? 그 다음에 대지 확정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분할하죠. 그래놓고는 그 분양받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래놓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걸 소유권 이전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려면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시하고 이게 소유권 이전 고시야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그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새로 지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 취득한다?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분양받은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로 다 소유권이 이전하는데 어느 날 이전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소유권이 이전한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소유권 이전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소유권 이전 고시의 효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돼 있던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뭐가 설정돼 있었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이런 등기된 권리와 여기 쭉 열거돼 있어요. 이건 또 민법을 공부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와 여기 뭐는 들어있지 않죠? 지상권은 들어있는데 지역권은 안 들어있어요. 조심하시고. 그땐 지역권 안 들어가는 등기된 권리와 등기되지 않은 권리 중에서 어떤 것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 대항요건을 갖춘 게 무슨 말이죠? 주민등록 이전 신고가 되는 임차권.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에서 주민등록 우리가 이사 왔잖아. 그럼 그 집에 새 들어온 집에 주민등록 이전 신청을 합니다. 바로 그 주민등록 이전을 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 이거는 등기된 권리는 아니잖아. 근데도 이 권리도 어디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동시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언제 설정된 거는 거야?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소유권 취득은 언제 하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그날부터 소유권만 옮겨오는 게 아니라 종전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있었지만 그 저당권도 새로운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로 자동적으로 그 저당권도 따라온다 이 뜻입니다. 또 뭐 하는 것도 임차권도 종전에 했던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했던 거죠. 그것도 여기로 다시 내가 이사 왔다는 뭐만 하면 그
이제 내가 거기다 새로 들어왔다는 그것만 내가 어디 가서 어디야 옛날에 동사무소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그것만 신고해버리면 그게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건축물에 그런 임차권도 동시에 설정된 거로 본다. 그래서 따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 이전 고시의 효과와 관련된 것들.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일단 정리하시고 거기 317페이지 맨 밑에 등기와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럼 소유권만 이전했다고 했는데 언제 이전했죠? 등기에서 이전한 게 아니고 뭐에서 이전했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근데 아직 등기부상으로는 옛날 아파트로 돼 있지 새로 아파트로 돼 있지 않잖아. 따라서 새로 분양받은 대지건축물로다 등기를 새로 해야 됩니다.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동시에 해버립니다. 일괄적으로 하죠.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건 14일 하면 틀려요. 도시개발법은 14일. 환지 등기는 14일 내에 하게 되죠. 이거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됩니다. 그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소유권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뭘 할 수 없다? 저당권 같은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등기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저당권 같은 등기가 그 다음에 들어가란다. 이것도 도시개발법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등기 절차. 다음 페이지 마지막 청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청산금은 뭘 청산금을 했죠?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격과 옛날 거 새로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격과의 차액. 그래서 종전권 5억, 새로 분양받은 건 8억. 그러면 그 3억이 바로 차액이 청산금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책을 보자. 318페이지. 그건 청산금이라 합니다. 이거 언제부터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 하나 지급할까? 자, 통상은요.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격하고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격하고 보면 분양받은 게 더 비쌀 것 같죠. 근데 안 그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죠? 종전의 토지건축물을 세 채를 갖고 있었어. 그럼 세 채를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몇 주택이죠? 1주택만 주거든요. 예외적으로 소형주택을 다 주는 경우는 아까 예외했었고 원칙은 1주택만 준다 그랬죠. 그럼 세 채를 합친 가격이 얼마 되냐? 평가한 게 그 10억이었었습니다. 근데 새로 받는 아파트는 얼마란다? 그건 6억이랍니다. 그럼 종전과 세 채 합친 10억하고 6억이면 이 사람한테는 얼마를 줘야 되죠? 4억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때는 청산금 지급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항상 청산금 징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언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되죠?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도록 됐습니다.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후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니야.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한다. 그것도 시험 문제 출제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그 사이에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청산금을 평가할 때는 어떤 걸 고려한단다? 두 번째 줄.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서 정하고 또 층별, 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얄층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평가를 높게 해주고 또 조망권이 좋은 쪽에 있는 이 사람들도 평가를 더 높게 해서 가중치를 줄 수는 있습니다. 자, 가격평가 방법은 아직 필요 없고 옆 페이지 청산금의 징수 및 공탁 있죠. 그래서 청산금 징수가 뭐죠? 시장군수적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안 내면 직접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 들어가면 됩니다. 시장군수등은 지들이 직접 사업시행자라서 행정청이니까 강제징수 가능하죠. 근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강제징수권이 없어요. 조합 같은 건 강제징수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누구한테 위탁한다?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장군수등은 또 지방세 체납 예번의 처분,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가 가능한데 그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누구한테 줘야 된다? 그때는 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장군수등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해버리면 안 받는데 그럼 뭐 하면 되죠? 법원에다가 공탁금 걸어버리면 됩니다. 또 청산금의 소멸시효 중요하죠.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각각 언제 소멸할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때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라는 숫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당권의 물상대유는 뭐죠? 자, 이건 물상대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어디에 있던 것들이 여기는 없는데, 자, 저당권의 물상대유. 자, 아까 여기 있던 사람이 뭐 토지 소유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설정돼 있죠? 저당권이라는 게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까 설정돼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럼 분양받은 이거라 소유권이 이전하죠. 그럼 이 저당권도 이전할까? 예, 아까 이전한다고 그랬잖아. 여기 지상권, 전세권, 여기 저당권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예, 여기 있던 저당권도 일리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실 다음날 저당권도 따라가죠. 근데 문제는 이 저당권이 설정된 이 아파트를 이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럼 분양 신청 안 하면 현금으로 청산해서 보상해주고 떠나보냈잖아. 그럼 이 사람이 그때는 분양 신청을 안 했으니까 이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왜 이게 움직이냐?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때는 이 사람한테는 뭐 할까? 현금 청산하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움직이지? 다 끝나가는데 현금 청산해서 보내버리죠. 그럼 이 사람한테 현금 청산해서 청산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봐봐. 저 아파트 담보를 해서 대출해줬는데 저 사람이 현금 받고 떠나버리면 담보 목적물이 아파트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에 붙어있던 저당권을 얼리 옮긴다? 현금 청산받는 이 청산금으로다 이 저당권을 옮기는 겁니다. 이걸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옮겨가는데 자동적으로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뭐 해야 되죠? 이 청산금을 압류해야 됩니다.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먼저 압류부터 하면 어디 붙어있던 게 아파트에 붙었던 저당권이 자동적으로 압류하는 순간 이 청산금으로 설정된 거로 넘어가는 효과가 있단다. 이걸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말을 쓴다는 거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밖의 사항 해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시험 문제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봤던 것들만 한번 또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야. 자, 힘들죠? 여러분들. 고개 한번 이렇게 적고 5시간 수업을 풀로 든다는 거. 또 오늘은 내용도 뒤지게 많습니다. 정비법 까다롭죠? 어렵습니다. 내용도 많습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한번 보자. 분양 신청을 하라 그랬죠. 뭐 어떤 걸 하죠? 언제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토지 등 수작에 통지하고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분양신청 기간을 들여서 분양신청을 하도록 돼 있죠. 자, 그런데 뭐 할 수 있죠? 관리처분 개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20일의 범위 내에서 즉 30일 이상 60일인데 60일에다가 20일을 더해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분양 신청했다가 중간에 분양 신청을 처리한 사람 또는 투기과열지관에서 재분양 신청 못하도록 돼 있죠. 5년 이내에는 다시 재분양 신청 못하게 되는 그 규정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에 따라서 분양 신청을 했는데 너는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다 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다. 그래서 너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죠? 바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뭐 해야 됩니까? 손실보상이라는 걸 해주도록 떠나라라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하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안 되면 그다음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다시 60일 이내에 뭐 해야 되죠?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이땐 관할 토지 수용에다 이 사람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금액 좀 정해주세요 라고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소송 법원에다가 저 사람에게 얼마 드리면 좋겠는지 판사님 결정해 주십시오 라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재분양 신청 제한이라는 건 뭐였었죠? 바로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결혼, 이혼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그때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어디에서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그때 당첨이 됐습니다. 분양받고 나서 다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5년 이내에는
다시는 분양을 받을 수 없도록 됐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관리처분계획. 이때 관리처분계획은 누가 작성하죠? 사업시행자가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시장군수한테 인가를 신청합니다. 자, 언제까지? 분양신청이 종료된 때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군수한테 인가를 받죠. 그때 인가받은 그 내용을 중간에 변경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을 중지한다. 사업을 폐지할 때는 역시 변경 인가, 중지 인가, 폐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경면 변경일 때는 신고만 해도 좋단다 라는 거 아까 그 시험 문제 났다 그랬죠. 자, 수립 내용.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설계가 들어가는데 분양신청기한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한 분양설계가 들어간다. 분양 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도 들어가고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그 가격,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격도 관리처분계획에 명시됩니다. 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이건 아직 정확한 가격은 아니고 대략 이 정도. 또 조합원에 따른 분담 규모 및 조합원에 대한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이런 게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고 분양 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말고 거기는 다른 권리들이 있다면 그것도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됩니다. 근데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기준은 뭘 고려한다?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사항, 환경이라는 면이환 세 가지는 반드시 고려하고 그 박상을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진 사람, 정비구역에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사람, 이 사람들은 분양 신청 들어와도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은 원칙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1주택만 주고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해도 그때도 1주택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만큼 다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수도권, 과밀역조건에게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에서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드린다. 또는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 양수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드립니다. 근데 과밀역조건에게 위치한 재건축 사업에서는 과밀역조건에 위치하지 않을 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드리는데 과밀역조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드리는데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몇 주택만 준다? 1주택만 드린답니다. 자, 1주택만 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2개의 주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2주택, 어떤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쓴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 중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고 3년간 전매 제한을 받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넘겨받는 사람은 괜찮다라고 돼 있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면 어떻게 한다? 그게 새로 짓는 조성된 대지의 처분 기준이 되는 게 관리처분계획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뭐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하거나 관리해야 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대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을 해야 된단다. 예, 관리처분계획대로 공급하라, 분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종전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권리자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까지는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철거할 거니까 나가라 이 소리죠. 다만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두 번째 손실보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아니요. 그때는 더 사용 수익해도 괜찮다. 자, 요기권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는 임차인 더 이상 새들어 살 수 없잖아. 때려부신다고 했으니까 나가라 했으니까 그때 그 임차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때 해지하게 되면 돌려받는 전세금 등 금전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원래는 토지 수요자한테 먼저 행사하고 토지 수요자가 안 주면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왜 토지 수요자한테는 말이 없느냐? 그건 민법이에요. 민법에서 당연히 토지 수요자가 돌려줘야 되는데 토지 수요자가 안 주면 우리 공법에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이 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고 이 경우 압류형 권리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합니다. 또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에 있는 계약기간들. 그래서 지상권은 30년, 전세권은 주택 임대차법에서는 2년,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서는 1년간 그 계약기간 있죠? 그 보호받는 계약기간. 이거 보호 규정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유권 이전 고시 효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어떻게 벌어지죠? 소유권 이전은 준공인가 받고 공사하려고 고시하고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분양받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이때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공부에다가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운석에 보고하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그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그때부터 취득합니다.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은 이때 취득하죠. 근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뭐가 설정돼 있었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하고 주택임대차법에 있는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 주민등록 이전 신고가 되는 임차권. 이건 어떤 효과?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언제? 소유권의 이전 고시가 있으면 이런 권리들도 그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청산금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징수항 하나 지급해야 되는데 다만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는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청산금을 납부해야 될 자가 안 내면 시장운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운수 등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장운수는 자기가 직접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하면 되고 시장운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만은 시장운수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죠. 그럼 그 사업시행자는 그 징수한 금액에 시장운수 등이 징수한 금액 있죠?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운수 등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자, 청산금의 소멸시효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전비법에 관한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전비법입니다. 내용도 복잡하고. 근데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업을 하려면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그래도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